세계적인 콘텐츠 플랫폼인 넷플릭스에서 한국 때문에 또 한 번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이어 한국 만화까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1위를 찍어버린 건데요. 심지어 이 작품이 디즈니와 픽사의 본고장인 미국 헐리우드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이죠. 미국의 문화 비평가들, 교수들, 그리고 3억 명의 미국 시민들까지 한국 만화 때문에 새벽까지 잠도 안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저명한 미국의 대학 교수가 한국을 언급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리차드 브룩스입니다. 62세이고 UCLA에서 애니메이션 역사학을 가르치다 은퇴한 교수죠. 솔직히 말하면 미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디즈니부터 픽사까지 우리가 애니메이션 역사를 써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 애니메이션은 인정하지만 아시아 다른 나라들은 그저 따라하는 수준이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한국은 K-팝과 드라마로만 유명한 나라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2024년 어느 날 저녁 넷플릭스를 켰는데 메인 화면에 이상한 작품이 1위를 차지하고 있더군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죠. K-팝으로 악마를 잡는다니 이게 무슨 유치한 설정인가 싶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슈퍼히어로 영화가 대세인데 한국에서는 아이돌이 악마를 잡는다는 거예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전 세계 순위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유치한 작품이 1위를 하는 거지? 이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학자로서의 호기심보다는 짜증이 먼저 났어요. 혹시 마케팅 조작은 아닌지 아니면 단순히 K-팝 팬들이 몰려서 순위를 올린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 괜히 아내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이런 작품이 1위라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어. 그럼 한번 봐보지 그래. 제대로 보기도 전에 판단하는 건 좀 어리석은 것 같은데? 처음엔 아내의 말을 듣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작품을 틀어봤습니다. 비판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였죠. 이런 허접한 작품이 왜 인기인지 확인해보자는 마음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화면이 나오자마자 화려한 색감과 음악이 터져 나왔어요. K-팝 특유의 강렬한 비트와 함께 캐릭터들이 등장했는데 솔직히 역시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분도 안 되어서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뭔가 보통 애니메이션과는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배경 묘사가 너무 세밀했고 캐릭터들의 움직임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애니메이션에서 흔히 보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일본 애니메이션보다도 더 자연스러운 연출이었어요. 10분 정도 시청하다가 화면을 일시정지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꼈거든요. 배경에 나오는 건물들이 너무 정교했어요. 남산타워가 나오는데 단순히 상징적으로 그린 게 아니라 실제 각도와 주변 풍경까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타워 주변에 케이블카 선로며 뒤편 산색까지도 실제와 똑같더군요. 이런 디테일은 직접 가서 관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그리고 주인공이 착용한 목걸이에 전통 매듭이 달려 있었는데 그 매듭 하나하나가 실제 한국 전통 매듭과 똑같더군요. 매듭의 종류까지 정확했어요. 돌의 매듭, 생쪽 매듭, 나비 매듭이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 한국 전통 공예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구분도 못할 정도로 전문적인 부분이었죠. 가장 놀라운 건 저승사자 캐릭터의 복장이었습니다. 그냥 서양식 죽음의 신이 아니라 정말 한국 전통 저승사자 모습 그대로였어요. 검은 갓에 도포를 입고 있었는데 도포의 긴 모양부터 솜의 길이, 심지어 허리끈 매는 방식까지 완벽했습니다. 갓의 망도 실제 말총으로 만든 것처럼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었죠. 이런 디테일은 한국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작사를 확인해보니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더군요.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적인 요소들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건지, 미국 제작진이 이 정도로 한국 문화를 연구했다는 말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면 하나하나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주인공들이 다니는 학교 복도에 걸린 그림들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단순한 장식용 그림이 아니라 실제 한국 민화의 호랑이 그림이었거든요. 그것도 조선시대 민화 특유의 해학적인 표정까지 그대로 재현해놨더라고요. 호랑이의 눈썹이 처진 모습이나 익살스러운 입모양까지도 전통 민화와 일치했습니다. 이런 건 한국 미술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구분도 못할 정도로 세밀한 부분이에요. 메모장을 꺼내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산타워 정확한 묘사, 전통 매듭 디테일, 저승사자 복장, 민화 호랑이까지.
적다 보니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 문화를 깊이 연구해서 만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작진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연출자는 매기 강이라는 한국계 캐나다인이었죠. 그래서 한국적인 요소가 정확한 거구나 싶었는데 프로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슈렉을 만든 그 앨런 워너였죠. 할리우드 애니메이션계에서 손꼽히는 거물이 왜 한국을 소재로 한 작품에 참여한 거지? 슈렉으로 무려 10억 달러를 벌어들인 그가 왜 굳이 참여했을까? 심지어 비주얼 디렉터는 크리스 아페란스였습니다. 드래곤 길들이기로 유명한 감독이죠. 이 정도 인력이라면 디즈니나 픽사에서 메가 히트작을 만들 수 있는 드림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문화를 다룬 작품에 올인한 건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이들이 한국에 투자한 이유가 뭔지 저는 알아보고 싶었어요. 인터뷰 기사들을 찾아봤더니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들이 무려 3년 동안 한국 문화를 연구했다고 하더군요. 단순히 책으로만 공부한 게 아니라 직접 한국에 와서 전통 예술가들을 만나고 궁궐을 답사하고 심지어 무속인까지 인터뷰했다는 거였죠. 할리우드 최고 인력들이 한국 문화 하나 제대로 표현하려고 이런 노력을 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이들이 한국의 지방까지 직접 다니면서 전통 문화를 체험했다는 점이었어요. 경주에서는 신라 문화를, 안동에서는 조선시대 유교 문화를, 제주도에서는 무속 문화까지 배웠다고 했죠. 심지어 전통 한지 만들기부터 도자기 굽기까지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매기 강의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한국 문화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지만 속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어요.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려면 표면적인 이해로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외국인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국 문화를 바라본다니요. 이어 앨런 워너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국 문화의 핵심에 들어가 봤죠. 결론은 한국만의 독특한 정서와 미학이 있다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히 모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깊이 이해해야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더군요. 할리우드 거물이 한국 문화를 이렇게 평가한다니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던 건가 스스로에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작품을 처음부터 다시 봤어요. 이번엔 비판적 시각이 아니라 학자적 호기심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고등학생 주인공들이 점심시간에 먹는 음식부터가 달랐죠. 햄버거나 피자가 아니라 라면, 순대, 어묵을 먹고 있었어요. 그것도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젓가락 사용법까지 완벽했습니다. 면을 들어올리는 각도며 국물을 마시는 방식까지 한국인 특유의 식사 예절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어요. 한 장면에서 주인공이 바닥에 앉을 때 앞바다리를 하고 앉더군요. 서양 애니메이션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자세죠.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서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캐릭터가 더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한국적 정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세 하나에도 문화가 담겨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무기 설정도 놀라웠죠. 주인공의 검 이름이 사인 참사검이었어요. 그냥 멋있어 보이는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실제 조선시대 검법에서 나온 명칭이었습니다. 검을 휘두르는 동작도 서양식 검술이 아니라 한국 전통 검법을 바탕으로 했고요. 특히 검을 뽑는 자세와 칼날의 궤적이 한국 무예도 보통지에 나오는 검법과 일치했습니다. 이런 건 정말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배경에 나오는 일월오봉도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단순히 화려한 장식으로 그린 게 아니라 실제 조선왕조 일월오봉도의 의미까지 스토리에 반영해놨더라고요. 해와 달 5개의 봉우리가 각각 주인공들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해는 리더십을, 달은 치유력을, 5봉우리는 각자의 특기를 상징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상징적 의미까지 파악해서 스토리에 녹여낸 건 정말 대단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할머니 캐릭터가 주인공에게 도포를 입혀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냥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도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입혀주더군요. 이 옷은 선비의 마음을 담은 옷이란다. 겉모습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도포를 입는다는 건 책임감을 지는 거야. 이런 대사와 함께 말이에요. 한국 전통 복식의 철학적 의미까지 담아낸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건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정수를 담은 작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도포를 입는 순서까지 정확했어요. 안감부터 시작해서 겉감을 입고 띠를 매는 순서까지 전통 방식 그대로였거든요. 이런 디테일을 보면서 제작진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문화 콘텐츠 교수로서 30년간 쌓은 안목으로 다시 분석해봤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 문화의 핵심 요소들을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로 완벽하게 시각화한 걸작이었어요. 무당이 사용하는 칼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었고 조선시대 병풍에 그려진 문양도 스토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배경 장식이 아니라 모든 게 서사의 일부였어요. 특히 민화 호랑이가 실제 캐릭터로 등장하는 장면은 정말 놀라웠어요. 조선시대 민화 속 해학적인 호랑이가 그대로 살아 움직이면서 주인공들을 도와주더군요. 이건 한국 전통 미술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불가능한 연출이에요. 호랑이의 표정부터 움직임까지 민화 특유의 친근함을 그대로 살렸거든요. 무서운 맹수가 아니라 정겨운 수호신으로 표현한 거죠. 음악도 단순히 케이팝만 사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통 국악기인 가야금과 해금 소리가 케이팝 비트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서양 오케스트라와 국악기가 만나는 부분에서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음악적 융합은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도 본 적이 없는 독창적인 시도였거든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캐릭터 디자인도 획기적이었습니다. 서양식 미소녀 캐릭터가 아니라 한국인 특유의 얼굴형과 체형을 반영했어요. 그런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부분이에요. 서양 관객들이 동양인 캐릭터에 이렇게 열광할 줄 몰랐거든요. 아마도 캐릭터에서 느껴지는 진정성 때문이었을 거예요. 스토리텔링 방식도 독특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한국적 상황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만들었죠. 예를 들어 효도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긴 대사 대신 주인공이 할머니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장면으로 표현했거든요. 이런 섬세한 연출이 서양 관객들에게도 통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색채 사용도 한국적이었어요. 화려하면서도 차분한 오방색을 기본으로 하되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더군요. 특히 한복의 색 배합을 캐릭터 디자인에 적용한 부분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과 비교해보니 확실한 차이가 있었어요. 일본은 자국 문화를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작품은 한국 문화를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더 진정성이 느껴졌고 세계 관객들이 받아들이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동료 교수들과 이 작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왜 우리는 이런 콘텐츠를 못 만들까? 미국 애니메이션은 분명 기술적으로는 최고 수준이에요. 디즈니, 픽사의 3D 기술이나 드림웍스의 연출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하지만 문화적 깊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에만 집중했지 문화적 스토리텔링은 소홀히 했던 거예요. 미국 애니메이션은 주로 판타지나 모험을 다루죠. 전통 문화보다는 상상 속 세계를 창조하는 데 집중해왔어요. 물론 그것도 훌륭하지만 자국 문화의 깊이를 파고드는 작품은 드물어요. 인디언 문화를 다룬 포카혼타스 정도가 있지만 그마저도 상당히 서구적 시각으로 각색된 것이었거든요. 진정한 인디언 문화의 정수를 담아냈다고 보기는 어려웠죠. 반면 일본 애니메이션은 자국 색깔이 강해요. 하지만 너무 일본적이어서 글로벌 어필에는 한계가 있었죠. 특히 서양 관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적 코드들이 많았어요. 생화 치히로의 행방불명 같은 작품도 일본 전통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신토 종교나 요괴 문화 같은 건 서양인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K-팝 데몬 헌터스는 달랐어요. 한국 전통 문화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세계 관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이에요. 문화적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잡은 거죠. 한국적이면서도 인류 공통의 감정에 호소하는 힘이 있었어요. 제가 분석한 결과 이 작품의 성공 요인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 문화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 둘째, 그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창의력. 셋째, 글로벌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기법. 이 세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 이런 작품을 못 만드는 이유는 간단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문화적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거든요. 우리 문화가 최고야 라는 생각에 갇혀서 다른 문화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반면 한국은 자국 문화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세계적 감성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진짜 문화 콘텐츠의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작품이 인기를 끌면서 예상치 못한 논란이 일어났어요.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기 시작한 거죠. 도포, 갓, 매듭, 병풍은 모두 중국 전통 문화다. 한국이 도둑질했다는 주장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국가 간 감정 싸움인 줄 알았는데 학자로서 이걸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고학 자료와 문헌 기록을 뒤져봤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완전히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중국과 한국이 역사적으로 문화 교류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화가 중국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각 나라마다 고유한 발전 과정과 특색이 있었으니까요. 문화라는 건 단순히 전래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환경과 정서에 맞게 변화하는 거거든요. 특히 한국 매듭과 중국 매듭은 완전히 다른 문화 체계예요. 중국 매듭은 주로 장식적 목적이 강하지만 한국 매듭은 실용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추구했거든요. 매듭의 모양도 다르고 사용하는 재료도 다르고 색깔의 의미도 달라요. 한국 매듭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발달한 독특한 기법으로 중국 매듭과는 완전히 다른 미적 기준을 따랐어요. 이런 차이점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도포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의 도포와 한국의 도포는 형태부터 다릅니다. 기세 각도, 소매의 길이, 여민 방식까지 모든 게 달라요. 한국 도포는 한국인의 체형과 기후에 맞게 독자적으로 발전한 의복이거든요. 특히 도포의 직선적인 선과 여유로운 실루엣은 한국 전통 복식의 특징이에요. 이런 차이는 각 나라의 기후, 생활 방식, 미적 기준이 반영된 결과거든요. 가장 황당했던 건 갓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중국에는 갓과 비슷한 모자가 없었죠. 갓은 순수하게 한국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모자였습니다. 말총으로 만든 망과 대나무로 만든 양태의 조합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구조거든요. 이런 기술은 조선시대 장인들의 독창적인 발명품이에요. 중국 전통 모자와는 재료부터 제작 기법까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런 논란을 보면서 오히려 K-팝 데몬 헌터스의 가치가 더 부각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고유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 거죠. 중국의 항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낸 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됐고 그 결과 작품의 인기도 더 높아졌습니다. 문화적 우수성은 억지 주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작품 자체의 완성도로 증명되는 거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죠. 작품을 세 번째 보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할머니와 함께 국밥을 먹는 장면에서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단순히 밥을 먹는 장면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긴 명장면이었거든요. 할머니가 국밥에 김치를 올려주면서 이게 우리 맛이야. 화려하지 않아도 따뜻하지? 라고 말하는 부분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국 문화를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K-팝이나 드라마만 보고 한국은 겉모습만 화려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깊이 있는 전통과 철학이 바탕에 있었죠. 그 전통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K-팝의 화려함 뒤에도 한국 전통 음악의 정서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국밥 한 그릇에도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니 놀라웠어요. 화려한 궁중 요리가 아니라 서민들이 먹던 소박한 음식을 통해 정을 나누는 한국인의 마음을 표현한 거였어요. 이런 디테일들이 제가 그동안 비웃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정교한 상징과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소박함 속에 담긴 진정성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주는 거였죠. 한국 전통 건축물들도 다시 보게 됐어요. 작품에 나오는 한옥의 처마선이나 기둥의 곡선이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한 한국인의 철학이 담긴 거였거든요. 서양 건축은 자연을 정복하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한국 건축은 자연과 어우러지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건축물의 모든 요소에 반영되어 있었던 거예요. 캐릭터들의 관계도 한국적이었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서양과 달리 한국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죠. 주인공들이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서양 관객들에게도 감동을 준 것 같아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해내는 모습에서 진정한 힘을 느꼈을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문화가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나 K-팝을 보면서 너무 감정적이고 과장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바로 한국인의 진짜 모습이었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가족과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게 한국 문화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는 한국 문화의 진정성을 과장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 세계 반응을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주인공들의 우정에 감동했고 유럽에서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에 찬사를 보냈죠. 남미에서는 가족 중심의 가치관에 공감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아시아적 정서에 열광했거든요.
각자 다른 이유로 좋아했지만 결국 모두가 한국적 정서에 매료된 거였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현상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프랑스 관객들의 반응이었어요. 프랑스는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 동양의 새로운 미학을 발견했다고 평가하더군요. 한국의 절제된 아름다움과 내재된 감정 표현이 프랑스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특히 한국 문화에는 우아함과 깊이가 동시에 있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일본 관객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엔 일본 애니메이션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보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다고 평가가 바뀌었거든요. 일본 애니메이션의 과장된 표현과 달리 한국적 절제미가 오히려 더 깊은 감동을 준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같은 아시아지만 이렇게 다른 정서가 있는 줄 몰랐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독일에서는 한국의 철학적 깊이에 주목했습니다. 작품 속에 담긴 유교적 가치관이나 자연관이 독일인들의 체계적 사고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한국 문화에는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적인 면이 공존한다는 분석이 나왔죠. 이런 균형감이 독일 관객들에게 어필했던 거예요. 캐릭터 하나하나에도 스토리가 있다는 점이 세계 관객들을 사로잡았어요. 단순히 멋있어 보이려고 만든 캐릭터가 아니라 각자의 배경과 철학이 있었죠. 주인공의 할머니만 봐도 그래요.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한국 전통 문화의 지혜를 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캐릭터의 깊이가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였던 거죠. 세계 각국의 평론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건 한국은 이야기가 풍부한 나라라는 점이었어요. 5,000년 역사 동안 쌓인 문화적 자산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면서 무궁무진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스토리텔링의 힘이 바로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한국 문화의 특수성이 오히려 보편적 감동을 만들어낸 거죠. 이건 정말 역설적인 현상이에요. 글로벌하게 만들려고 문화적 특색을 지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국 문화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세계적 어필이 강해지는 거예요. 작품 분석을 마치고 UCLA 동료들에게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모두들 깜짝 놀라더군요. 제가 그렇게 미국 문화 중심으로 사고하던 사람이 한국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높이 평가한다니까요. 하지만 학문적 근거와 데이터를 제시하니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도 이런 관점으로 문화를 바라봐야겠다는 반응이 나왔죠. 특히 애니메이션학과 학과장이 제안한 건 정말 의외였어요. 리차드 교수님, 이 작품으로 특강을 열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학생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이 작품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겪었던 편견과 깨달음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특강 제목을 K-팝 데몬 헌터스로 보는 문화 콘텐츠의 미래로 정했어요. 강의실에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렸고 다른 학과 교수들도 참석했어요. 이런 관심은 처음 경험하는 거였죠.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애니메이션 분석이 아닙니다. 이건 문화 전략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이자 편견을 깨뜨리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왜 미국은 이런 작품을 못 만드나?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문화적 강자였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자국 문화의 소중함을 지키면서도 세계적 감성을 놓치지 않았죠. 이게 바로 차세대 문화 콘텐츠의 방향입니다. 우리도 이제 겸손하게 배워야 할 때예요. 또 다른 학생이 그럼 앞으로 미국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고 저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답을 해줬습니다. 우리만의 전통과 문화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요.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 이민자들의 문화,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들을 진정성 있게 담아내야 하죠. 기술적 우위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아요. 교수님 덕분에 한국 문화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앞으로 한국어도 배워보고 싶고 한국 역사도 공부해보고 싶어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변화를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의 콘텐츠를 더 이상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K-팝 데몬 헌터스는 그 시작일 뿐이죠.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작품들이 세계를 놀라게 할 거예요. 처음엔 아무도 한국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아시아에 위치한 작은 나라,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분단 국가, 산업화에 뒤늦은 주자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미약했고 선진국의 눈에는 언제나 따라가는 나라, 학습하는 나라로만 보였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무엇을 이끌 수 있을까,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냉정히 말해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막연한 거리감과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깊이나 고유한 매력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딘가 익숙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그림자처럼 여겼던 게 사실입니다. 눈에 띄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나라, 특별함보다는 성실함으로 정의되는 나라, 그게 제가 알던 한국의 전부였죠.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전 세계가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해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K-팝이라는 음악 장르로 시작되었고, 이어 드라마와 영화가 세계인의 감정을 흔들었습니다. 단순한 대중문화라고 넘기기엔 그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강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곧 사람들은 그 매력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고, 그 끝에서 만난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음식, 언어, 전통, 삶의 방식, 예의와 정서, 심지어 거리의 풍경까지 모든 것이 섬세하게 짜인 하나의 서사처럼 다가왔습니다. 화려한 포장보다는 진심을 우선시하는 마음, 경쟁 속에서도 공동체를 잊지 않는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문화,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이었습니다. 저는 점차 한국을 관찰하는 이방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문화 체험이나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정신, 한국인들의 삶의 태도, 그 오랜 시간 축적된 정성과 열정에 감동하게 되었죠.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록 한국은 더 많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보여주었고 결국 저는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과소평가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조용한 저력은 결국 세계를 감동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단지 유행을 타는 콘텐츠 몇 개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의 저변에는 세대와 시간을 초월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꾸준함이었고 정성이었고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었어요. 한국 문화는 단순히 소비되는 콘텐츠가 아니라 세계가 배워야 할 삶의 철학이자 예술이며 무엇보다 사람을 향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잠깐 반짝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주목해야 할 진짜 보물, 그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진심으로 감동한 사람 중 하나예요. 처음엔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누구보다도 한국을 믿고 응원하며 그 안에 담긴 가치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는 발견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게 합니다. 저처럼요. 이곳의 일본이 최고의 선진국이라 믿었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723 개역을 가진 서울의 지하철, 한국의 믿기 힘든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도쿄보다 10배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에 심장이 터질 듯 했다는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스페인 빌바오에서 태어나 6살 때 부모님을 따라 일본 고베에 정착하게 되었던 이발리나라고 합니다. 제 나이가 벌써 32세가 되었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건 지난날이 너무 부끄러워서입니다. 우선 저는 스페인에서 나고 자라 한평생을 스페인이 아닌 곳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성인이 된 후 자유분방한 친구들은 해외여행을 꿈꾸며 다니기도 했지만 전 어딘가 타국을 가는 게 찜찜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왠지 그곳은 스페인만 못할 것 같은데 굳이 큰 돈을 써가며 여행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어요. 이런 제 생각은 결국 제 자신을 틀에 박히고 울타리 안에 스스로를 가두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의 뜻은 없었지만 잡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아, 그거 저도 알아요 라고 대답할 정도였죠. 제가 이렇게 지식이 많은 이유는 호기심이 많아서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진 호기심으로 궁금한 것은 절대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뭐든 궁금하면 끝을 봐서라도 궁금증을 풀어야만 했어요. 그래도 이런 제 호기심이 인생을 살면서는 도움이 된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세계 이슈나 역사적인 부분으로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특정한 어떤 나라를 언급하면 그 나라에 대해서 술술 정보를 말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저는 제가 평생 가보지 않을 것 같지만 주변 친구들에게는 자주 들었던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특히 중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의 끊임없는 이슈는 저를 늘 자극했고 관련한 모든 정보를 습득해야 마음이 편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욕먹어 마땅하고 나라라고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꼴사나웠던 유일한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본인들을 소개하지만 전 태어나 본 나라 중에 가장 후진 곳이 바로 한국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한국 여행을 다녀온 지인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너 지금 한국 여행이 즐거웠다고 말하는 거야? 그런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를 다녀와서 자랑할 거리가 된다고 생각해? 정말 잘못된 생각이야. 나였다면 일본을 갔을 거야. 일본만큼 선진국인 나라도 또 없다는 걸 모르는구나. 유명한 것도 많은데 안타깝다. 이참에 역사 공부를 좀 해봐. 내 인생에 뼈가 되고 살이 될 거란다. 후진국에 여행을 다녀와서 너무 좋았다고 극찬하는 친구의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고 전 굳이 지적을 해버렸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이지만 한국에 대해 극찬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 말에 기분이 상한 친구는 그랬어요. 넌 그렇게 정보만 알아보고 있는 거 아니야? 직접 한국을 가본 적 없잖아. 그리고 역사에도 왜곡된 역사가 많은데 뭘 제대로 알고 한국을 욕하는 거야? 네가 지금 한국을 욕하는 것은 괜찮은데 한국보다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것은 정말 모르고 하는 말 같아서 말하는 거야. 나야 친구니까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 너 이렇게 발언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 거야. 한국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아보길 바란다. 친구의 조언이 황당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더 알아볼 것도 없이 정말 후진국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뭘 알아보라는 건지. 그저 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공감을 못 해주니 서운한 마음에 하는 귀여운 투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늘 한국을 무시했고 일본을 아시아 중 최고의 국가라 여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유난히도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은 바로 독도 때문이기도 해요. 독도는 누가 봐도 일본 땅이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긴 세월 내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우기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고약한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저런 걸 당연하다는 듯 우길 수 있는 건지 저는 궁금했어요. 제가 그 나라에 가서 살 것도 아니기에 흘러가는 대로 넘길 수 있었지만 한국에 대해서 알 때마다 분노를 삭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감정선이 많이 올라온 듯 했습니다. 만약 아버지 사업으로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가야 했다면 저는 정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스페인에 남았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통보를 하듯 아버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전부 일본에 넘어가서 당분간 살아야 해. 몇 년이 될지 몇 개월이 될지는 아버지도 정확히 모르지만 잘 살아보자고. 그래도 일본은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가 많아서 큰 걱정은 없어. 그렇게 알고 다들 준비 잘해. 아버지의 말씀이 당혹스럽긴 했지만 저희 집 가장이고 아버지의 일에 온 가족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평생을 살던 스페인을 떠나 일본으로 갔던 날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느 정도 일어를 하셨지만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일어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처음 도착해서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바로 언어의 장벽이었죠. 대화를 하고 싶지만 소통하기가 어려웠고 뭐라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길어도 1년 정도 머물지 않을까 싶어서 대단히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렁설렁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해서 그런지 어렵기만 했던 일어를 조금씩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나갔어요. 가장 긴급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말이죠. 일본에 하나씩 적응을 차분하게 해나가면서 일본을 바라보니 정말 멋진 곳이긴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풍기는 특유의 이미지가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일본이 가장 우수한 선진국이라 여기며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든 게 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였습니다. 스페인과 비교를 해봐도 일본은 참 질서정연하고 언제나 침착한 모습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일을 망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을 찌푸리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런 점은 저 역시 일본에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일본인들은 정말 예의가 바른 것 같아. 어린 나한테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게 난 정말 신기했어. 마트에 줄이 그렇게 긴데 서로 소란 하나 없이 질서정연하게 있는 게 놀라웠어 나는. 어디를 가도 예의범절을 지키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일본인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시끄럽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한국인들이었어요. 제가 일본에 넘어왔을 때도 한국인들은 일본으로 여행을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를 와서 길을 막고 사진을 찍어대고 밥을 먹는 식당에서도 핸드폰을 들이밀며 사진을 찍는 한국인들을 보면 인상이 저절로 찌푸려졌어요. 엄마, 저 한국 사람들 좀 봐. 저렇게 예의 없고 무례하니까 여태껏 선진국이라고 인정을 못 받는 거 아니겠어? 난 한국이 정말 싫어. 끔찍하게도 싫어. 왜 여기 일본까지 와서 저렇게 난동을 피우고 피해를 주는 거야?
일본인들은 타인에게 피해 주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엄청 조심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아예 없는 것 같아.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놀라워. 원래도 한국에 대한 감정이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보면 볼수록 겪을수록 한국은 별로였어요. 물론 제가 일본을 너무나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적대국인 한국이 더 싫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일본이 이유 없이 좋았던 것은 아니고 제가 일본에 흠뻑 빠지게 된 계기는 바로 애니메이션 원피스를 접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정말 원래도 알아줄 정도로 유명하니 모두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애니메이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의 마력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원피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애니메이션으로 탄탄한 스토리와 독특한 분위기는 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원피스에 빠져 있을 때는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한참을 보고 또 보고 봤던 것도 다시 볼 정도였습니다. 제가 인생을 통틀어 이렇게까지 푹 빠져서 본 것은 원피스가 유일했어요. 만화 속에 나오는 영상미 하나까지도 참 멋졌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넘어와서 다양한 애니메이션과 만화책에 관심을 주기도 했어요. 물론 한 번 빠지면 나를 셀 정도로 집중을 해서 문제였지만 말이죠. 이 외에도 스페인 음식만 먹고 살았던 저였지만 일본 음식들이 전부 입에 맞아서 먹는 걸로 고생한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살았던 곳은 아름다움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일본 특유의 몽글하고 아름다운 운치 그대로 살려져 있는 경치를 늘 볼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의 대인배적인 마인드가 참 좋았어요. 일본은 한국이란 가난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많은 공헌도 했다는 역사책을 보면서 그때는 일본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타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저렇게 대신해서 헌신하는 나라는 그야말로 일본밖에 없다고 볼 수 있으니 말이죠. 저는 일본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또 직접 겪을수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일본인으로 태어났어도 난 정말 만족하면서 살았겠다. 어쩌면 전생에 일본인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일본을 사랑했어요. 그렇다 보니 가끔 뉴스에서 독도를 두고 한국과 논쟁하는 걸 볼 때면 한국은 대체 왜 남의 땅을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야? 정말 양심도 없는 나라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열변을 토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이 아니었다면 이미 망하고 없을 나라인데 일본이 그야말로 멱살을 잡고 끌어올려서 이 정도 살게 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고 살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배은망덕하게 더 많은 것을 욕심내고 감사한 줄도 모르는 한국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 보내던 모든 시절은 일본에 대한 감동과 한국에 대한 분노로 보냈어요. 일본에서 사귄 친구들도 많아지고 저는 일본 생활이 완벽하게 적응을 했습니다. 1년 정도 있다가 스페인으로 돌아갈 줄 알았지만 저희 가족은 무려 10년 정도를 살았고 결국 저는 취업도 일본에서 했어요. 고베에 있는 한 제약 설비 회사에 격리로 취직했습니다. 첫 직장인 만큼 열정을 쏟으며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저희 회사가 좋았던 것은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외국인인 제가 적응을 하지 못할까 더 신경을 써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말단 직원에서 격리 팀장까지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승진이라 그런지 저는 감격의 눈물까지 흘렸어요. 아무리 일본을 좋아한다고 해도 결국 낯선 타국인데 이곳에서 꿈에 이르던 자리까지 올랐다는 생각에 울컥했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스페인으로 돌아가도 저는 일본에 남아 홀로 쭉 살아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얻은 팀장 자리와 같이 탄탄한 직급이 필요했기에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늘 똑같이 흘러가는 직장인의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회사에 웬 한국인이 찾아왔어요. 부장님께 물어보니 한국 거래처 스크류 제조회사의 조과장이라며 일본에 있는 5일 동안 우리 회사에 출근하며 같이 근무해야 한다고 잘 지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랬지만 유독 저는 그 한국인 과장을 위아래로 훑으며 살짝 인상을 찌푸렸어요. 오직 그 사람이 한국인이라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았죠. 그런 그를 훑으며 말했어요. 역시 한국 기술력은 아직도 형편없나 보구나.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애써온 거 아니겠어? 결국 한국은 일본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다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도움받으러 왔으면 우리한테도 인사를 해야지. 사원들은 다 무시한다는 거 아니야? 심지어 난 팀장인데 말이야.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국거래처의 조 과장이 저에게 다가와 잘 부탁한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에 차질 없도록 조용히 배우다 가겠습니다. 있는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못 본 척 할 순 없어서 악수는 거부하고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이면서 그러세요 그럼 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멋쩍은 듯 웃더군요. 피식 웃는 모습이 오히려 제 기분을 더 상하게 했어요. 조 과장 나한테 와서 인사하더니 피식 비웃고 가더라? 어쩜 저렇게 무례하고 예의가 없지? 난 저 사람이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어. 벌써 스트레스 받네.
비웃듯 말하는 조 과장의 모습에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조금만 견디면 한국으로 돌아갈 테니 최대한 부딪히지 말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조 과장의 일하는 모습은 확실했어요. 굉장히 성실했고 말투도 다정했으며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부드러운 성격의 남자였죠. 당연히 전 4박 5일간 단 한 번도 좋게 대하진 않았습니다. 늘 차갑게 그를 대했어요. 제게는 거슬리는 존재일 뿐이었으니 말이죠. 저는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데 자꾸만 친절하게 웃으며 말하는 조 과장이 조금 신경 쓰였습니다. 저 사람은 왜 자꾸 나한테 싱글벙글 웃어주는 거야? 속도 없나 정말? 처음엔 짜증이었던 감정이 점점 신경 쓰이고 거슬렸다. 나중에는 자꾸만 눈길이 가더라고요. 뭘 저렇게까지 친절하게 굴어? 어차피 떠날 사람인데. 어차피 갈 거면서 사람들에게 친절한 그의 모습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 과장이야 한국 가서 원래 생활을 하면 끝이겠지만 저희들은 4박 5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미 정이 들어버리고 있었죠. 야속하게도 시간은 빨리 흘러가고 그렇게 그는 4박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귀국했습니다.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하고 조 과장을 보냈지만 저는 이후부터 좀 이상한 감정이 들어 혼란에 빠졌어요. 한국 거래처의 그 남자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고 생각나는 것이었어요. 내가 지금 미친 건가? 혹시 머리 어디가 다친 건 아닐까? 어떻게 그 사람을 떠올리고 있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도통 이런 감정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그가 더 보고 싶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물론 혼자만의 일방적인 감정이기에 이러다 말겠지 싶었고 스스로 정리를 하려 했어요. 계속 부인했지만 조 과장에게 마음이 있는 게 맞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말처럼 쉽게 움직이나요? 저도 모르게 큰 사고를 하나 냅다 쳐버렸습니다. 조 과장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맞이한 일본의 긴 연휴를 이용해서 저는 무대뽀로 움직여버렸어요. 은연중에 저도 모르게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고 있었죠. 에라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국에서 먹을 음식들을 잔뜩 챙겼죠. 한국은 여전히 후진국이라 가난할 거고 음식도 형편없을 거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조 과장 때문에 한국을 가긴 하지만 솔직히 너무 후졌을 한국에서 지낼 생각을 하니 막막하긴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얼마나 후졌을까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싫어하던 한국인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것 자체에도 꽤 자괴감을 느꼈지만 나라가 문제지 그 사람이 문제는 아니라고 스스로 다독였어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 인천국제공항은 저를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죠. 거대한 규모의 시선 강탈을 당했고 압도적인 모습에 한참 동안 입을 벌리고 두리번거렸습니다. 굉장히 세련된 현대적인 건물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공항이 있을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인천국제공항은 일본 공항보다 규모도 훨씬 거대하고 아름다웠고 공항에서부터 이미 많이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면서부터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한국의 공항은 너무도 편리해서 이런 최첨단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런 와중에 저의 이목을 제일 집중시켰던 것은 공항 청결도, 그리고 빠른 입출국 절차와 깨끗한 화장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유독 빠르게 일 처리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빠르지만 일본보다 훨씬 더 질서정연한 모습에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인 바닥 같은 것도 먼지 하나 없이 빛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항인데 이렇게 청결할 수 있는지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공항에서부터였습니다. 공항은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항만 봐도 어떤 분위기의 나라인지 알 수 있는데 한국은 어쩌면 제가 생각한 것처럼 후진국이 정말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인천공항의 최첨단 시스템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나더군요. 냄새에 이끌려 식당이 많은 곳으로 이동을 했고 봤더니 정말 다양한 먹거리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음식보다 더 놀라운 건 캐리어를 아무데나 놓아두고 식사를 즐기는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일본에서도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빈번하지 않지만 이렇게 대놓고 내 물건을 내 시야에서 멀리 두지는 않았거든요. 심지어 테이블 위에 지갑과 휴대폰을 놓고 음식 픽업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한참 동안이나 구경을 했던 것 같아요. 메뉴도 한식만 파는 것이 아니라 중식, 양식, 일식 등 너무도 다양했습니다. 한국에 온 게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공항을 걸어 나간 뒤엔 마치 미래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닥에는 신기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길을 가면서도 스마트폰을 계속 쳐다볼 수 있었는데 바닥 LED 등과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는 모습은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지하철 시스템이었는데 서울 인구는 1000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지하철역은 총 723개라고 하더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이기에 속으로 감탄했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하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 지하철이라 하면 사실 일본 도쿄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서울은 심지어 가격까지 저렴해서 여러 방면에서 비교해봐도 한국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심지어 한국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예 처음 타는 거라 그런지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를 모르겠었죠. 그때 한국인이 제게 말을 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오셨나 봐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 오래도록 추억하고 있는데 반갑네요. 혹시 지하철 타기가 어려우면 도와드릴까요? 친절하게 먼저 손을 내미는 한국인의 모습에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자국어도 아닌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에도 놀랐어요. 한국은 어딜 가나 외국인에게 친절했고 스몰 토크처럼 가벼운 대화를 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아예 다른 모습에 많이 놀랐어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무작정 그의 회사 앞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연휴 기간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일터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었죠. 거래처 회사 앞에서 우물쭈물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을 때 누군가 내 뒤에서 세상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더군요. 돌아보니 그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의 밝은 미소를 보는 순간 안기고 싶었지만 꼭 참고 어색한 미소를 보이며 인사했습니다. 조 과장, 반가워요. 저는 일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조 과장을 볼 줄은 몰랐네요. 부끄러운 나머지 한국에 볼 일이 있어 잠깐 왔다가 들려봤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랬더니 조 과장은 제게 미소를 보이며 말했어요. 정말 반갑네요. 혹시 일정 끝나신 거면 저녁 같이 하실래요? 저도 마침 퇴근하는 길이었거든요. 조 과장의 말에 입이 귀에 걸렸지만 최대한 숨기며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그와 한 식당에 갔고 정말 수없이 많았던 정갈한 반찬들과 양념갈비, 육전, 그리고 별미였던 식혜까지. 제가 일본에서 먹었던 간장 베이스 음식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하며 느꼈던 든든함과 그 따뜻함, 그리고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과 공항에서부터 만날 수 있었던 최첨단 시스템들, 내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완전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한탄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을 정말 끔찍이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처음 회사로 오셨을 때도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정말 싫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역사는 전부 일본이 유리하게 왜곡해버린 아픈 역사였다는 것을 여기 와서 알았어요. 또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인 줄도 모르고 늘 욕을 했다는 것에 너무도 부끄럽네요. 저는 조 과장에게 제 속마음을 모두 털어놨고 그는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산 것도 아니고 먼 타국인데 당연히 모를 수 있죠. 또 일본이 왜곡한 그 역사를 처음으로 본다면 저라도 믿을 거예요. 그러니 자책하지 말고 이제라도 한국이 어떤 곳인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한국인으로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조 과장과의 대화 끝에 불편했던 마음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이날이 마지막일 줄 알았지만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퇴근 후 저녁 시간에는 꼭 저와 함께 해줬어요. 서울에 있는 남산도 함께 가서 자물쇠도 걸어봤고 유명하다는 홍대 거리에서 버스킹도 함께 봤습니다. 그렇게 점점 일본으로 돌아갈 시간은 다가왔고 전 다시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을 가는 날에도 그 남자는 저를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죠. 일본에 도착해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한국은 알면 알수록 멋진 나라였어. 나는 공항에서 화장실을 찾았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 왜냐하면 한국 여자 화장실에는 파우더룸이 따로 마련되어 있더라고. 세계 어디를 다녀도 이처럼 세심하게 만들어 놓은 화장실은 처음이었어. 파우더룸 안에는 고데기와 화장품, 손거울, 헤어 전자제품을 쓸 수 있는 콘센트까지 다양하게 비치되어 있었고 한국인 여성들은 차분하게 앉아 화장을 고쳤어. 그 모습은 상당히 부럽더라고. 여성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한국 화장실 모습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음식이었어. 정말 친절했는데 길거리 음식이나 식당에 가서 먹을 때 설명도 잘해주고 일본어를 잘하지 못하면서도 그들은 계속 뭔가 더 해주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 온갖 편견으로 가득했던 난 한국을 제대로 느끼고 알게 되어버린 거지. 식당 안에서는 한국인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며 함께 고기를 굽고 밥을 나눠 먹는 장면들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보기 좋았던 것 같아. 마지막 날에는 거래처 조 과장님하고 야경을 비추는 반포대교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서울을 만끽했는데 과연 서울은 정말 멋진 도시였어. 한국인들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한강에서 즐겁게 뛰어놀았고 많은 젊은이들은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수다도 떠는 모습들이 활력 있는 도시 같았어. 결국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오해를 했던 부분을 정확히 알고자 일본으로 돌아와서 바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뼈아픈 역사의 원인이 바로 일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해놓고 현생을 살면서도 한국을 괴롭히는 거지? 역사를 감히 왜곡을 하다니 천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네. 가식적인 일본의 모습이 소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며 저는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들의 진실을 알리는 글들을 써내려가기도 했어요. 놀라운 것은 일본인들도 명확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저 정부 자체에서 아니라고 하니 침묵하며 따라가는 분위기였죠. 그렇기에 저는 더 알리고 싶었고 한국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아 널리 알렸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을 보낼수록 마음 한편에는 조 과장에 대한 그리움이 그야말로 사무쳤어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으니 괜찮을 거라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관계라고 수도 없이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마음 정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일본으로 돌아온 지 2주가 넘은 어느 날 주말, 조 과장이 제게 달려왔고 서로에 대한 진실된 마음을 확인하고 정식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남자와 만남을 결정한 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국제 연애를 했어요. 정말 뜨겁고 열정적이게 만났던 저희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싫던 조 과장이 지금은 제 남편으로 지내고 있어요. 저희는 결혼과 동시에 한국으로 넘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지내고 있었던 수원 광교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정착했어요. 제게는 낯선 타국살이가 또다시 시작이지만 그게 한국이라서 좋았고 제 남편이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무작정 한국 여행 왔을 때 가봤던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 넘쳤던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하자마자 아기 천사가 찾아와줘서 지금은 임신 중인데,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지원도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도 참 다양해서 좋더라고요. 역시 선진국이라 할 만큼 시스템이 체계적이라 놀라웠습니다. 지난날 한국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던 시절, 한국이란 나라를 괄시하고 욕되게 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연애하면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자꾸만 공부를 하니 더 알고 싶은 것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역사관에 갔다가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에 지금은 확신하고 있고, 양심 없는 일본이 그만 멈추길 바랄 뿐입니다. 결국 그동안 일본이 오히려 한국의 영토를 본인들 것이라고 우기고 있던 거였구나 하는 생각에 배신감까지 들더군요. 아직 부모님은 일본에 계시기 때문에 1월에 도쿄에 다녀왔었어요. 1박 2일로 짧게 다녀왔는데 한국에서의 삶을 살다가 다시 찾은 일본 도쿄는 한국에 비해 뭔가 낙후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일본의 거리와 건물들을 아는데도 한국에서 지내다 다시 만난 일본의 도쿄는 화려한 서울에 비하면 작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 사연을 한국인들도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지난 어린 시절 한국에게 무례하게 굴어서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 자신이 스스로 죗값을 치르기 위해 한국 역사 공부를 수도 없이 했어요. 처음 일본에서는 언어 공부를 했다면 저는 역사 공부를 하며 한국어를 오히려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한테도 말할 거예요. 내 아버지는 대단한 한국 사람이니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꼭 배우길 바란다 라고 말이죠. 저는 지금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인인 제 남편을 존경하며 한국의 피를 가진 뱃속에 제 아이를 사랑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견은 정말 나쁜 거죠. 그래도 뒤늦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다니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행복한 삶 되세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렸던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저는 더 즐겁고 다양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